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육과정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교육과정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는 개발 절차와 그 절차를 모형화한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개발한 형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교육과정의 내용입니다. 이 교육과정 유형, 어떤 형태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교육과정 교육과정 사조다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교육과정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이 교육과정 유형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유형, 교육과정 사조 이렇게도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육과정에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교육과정의 주요한 이슈이고 논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관련된 가장 본격적인 논의가 교육과정 유형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과 경험이냐, 아동과 교과냐 이 두 가지가 상충관계에서 이제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긴장 관계가 이제 교육과정 교육사조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먼저 공식적 교육과정 이제 그 공식화 정도 교육과정을 공식화 정도에 따라서 아이즈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공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공식적 교육과정은 이제 이게 공식 교육과정이 그야말로 이제 교육과정 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육과정 사조는 이제 교과 중심에서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통합 교육과정으로 역사가 전개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학문 중심은 이제 한번 출제가 됐다고 했죠. 그 경험 중심이 한번 출제가 됐죠. 장단점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교육과정 영역이라기보다는 교수 학습 영역에서 이제 발견 학습이 한번 출제가 됐고요. 지금 우리가 1차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1차가 교과 중심이고 2차가 경험 중심, 3차가 학문 중심, 4차가 인간 중심, 5차부터 통합 교육과정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을 쭉 살펴보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논점들은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도 관련될 수 있고 경험 중심 교육과정도 관련될 수 있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도 관련될 수 있고 인간 중심은 조금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인간 중심도 인성을 좀 강조하니까 또 관련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통합입니다. 통합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논점으로 좀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교과 중심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학문 중심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교육과정 공식적 교육과정은 전체적으로 인간 중심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중심은 이론적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중에 은연중에 배우는 것이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이 나오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은 배제된 교육과정을 영교육과정이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 교육과정입니다. 공식적 교육과정은 교과 중심 교육과정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교과 중심 교육과정 일단 개념부터 잡으십시다. 개념은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배우는 모든 교과입니다. 모든 교과. 첫 번째, 학교의 지도라고 학교의 지도. 학교의 지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학교가 지도하는 거예요. 학교의 계획하에. 두 번째, 학생들이 배우는 것 다 교과 형태로 되어 있으면 교과라고 하는 교과가 이제 대표적인 교과서라고 볼 수 있겠죠. 교과 형태로 배우면 교과든 뭐 교재든 또 교과 형태로 배우면 이제 학교에서 교과 형태로 배우면 그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교과는 일반적인 다른 어떤 특정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교과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교과, 재미없는 교과 이런 의미가 좀 강한 게 이 교과입니다. 교과다 하는 게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도 교과서 쓰거든요. 교과서 없는 학교가 없잖아요. 경험 중심에서도 교과가 있습니다. 그때 경험 중심에서 말하는 교과를 어떤 교과일까요? 아동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것을 교과서로 묶은 거죠. 그죠? 교과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교과서는 공식적 교육과정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도 있고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도 교과서는 사용이 됩니다. 교과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되는데 이때 이제 뉘앙스가 조금 어렵고 딱딱한 교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모든 교과가 바로 모든 교과를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식 도야설에 근거한다라는 건데, 형식 도야설 또 형식 도야 이론, 이거는, 객관식으로 아마 2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좀 강조하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저 형식 도야설을 좀 강조를 해요. 왜 강조하냐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아동의 경험을 강조할까, 그 지식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지식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지식을 강조하는데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한 뭐랄까, 약간의 연민의 정이라고 그럴까? 너희들 왜 그렇게 했냐 이거죠, 너희들이.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교과를 강조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인데 왜 교과를 주입시키고 전달하고 이렇게 했느냐?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쳐야지. 이런 약간 연민의 정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같은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지식을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입장 자체는. 그러니까 경험보다는 지식을 강조하는 입장이라 거의 뭐 비슷한 유형 부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연민의 정 같은 게 있는 거죠. 너희들이 제대로 했으면 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런 연민의 정이 있기 때문에 이 형식 도야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 좋은 점이 분명히 있는데, 다시 말해서 교과를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괜찮은 점인데 그걸 왜 도야를 시켰냐, 도야를.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형식 도야설의 형식 도야 이론의 매력과 함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형식 도야 이론이 갖고 있는 매력이 분명히 있다는. 근데 형식 도야설이 갖고 있는 함정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미워할 수도 없고 또 싫어할 수도 없고 그런 묘한 그런 애정의 관계가 좀 있다라는 건데, 그럼 형식 도야설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말 그대로입니다. 형식을 도야한다는 거예요, 도야. 이거는 이제 디스플린을 번역한 거예요, 도야. 디스플린이 뭡니까? 훈련한다는 거죠. 연습. 그러니까 도야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훈련하는 게 훈련. 연습, 반복, 암송, 뭐 이런 거예요. 반복하고 암송시키고, 지식을 전달하고, 이런 게 도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입시키고, 암기, 반복, 뭐, 대충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그죠? 훈련시킨다, 훈련. 수학을 만약에,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학에서 형식 그러면 정신능력입니다, 정신능력. 정신적인 능력, 정신능력, 마음의 능력, 우리 정신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도야는 훈련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신능력을 훈련시키고 정신능력을 연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적인 정신능력을 계속 연습시킨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어서 수학적인 정신능력을 계속 단련시키고 연습시킨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육 내용은 뭘까요? 교육 내용은 우리가 형식 도야설의 개념에서 논리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형식이라는 말은 내용과 관련된 교육 내용,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것은 교육 내용과 관련되는 것이고, 그거는 형식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도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교육 방법과 관련되는 논의입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훈련시키라. 정신능력이라고 하는 게 얘네들 형식 도야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의 정신능력은 대체 6가지 정신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뭐 기억력, 추리력, 상상력 등등 몇 가지, 6가지 정도 몇 가지 정신능력을 인간은 타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기억력을 갖고 태어나고, 상상력을 갖고 태어나고, 추리력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근육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근육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 근육을 계속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면 근육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무거운 물건들 쉽게 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인간도 몇 가지 정신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 마인드라고 해봅시다. 마인드 몇 가지 정신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데 여기 기억의 방이 따로 있고, 추리력의 방이 따로 있고, 상상력, 의지 이런 방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몇 가지 마음의 방이 있는데 이 마음의 방, 마음의 방을 갖고 태어나고, 이게 마치 인간의 근육처럼 이거를 계속 훈련하고 단련하면, 도야시키면, 훈련시키면 이게 발달될 수 있다는 정신능력이. 발달돼서 이와 같은 정신능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일반적으로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 근육을 단련시키면 근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일에는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들거나 밀거나 당기거나 모든 일에 이 근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되는 것처럼 요거 정신능력만 잘 단련하면 정신능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인간 백사라고 합니다. 인간 백사. 인간의 모든 일을 이 100가지 일. 사실 100가지 일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인간의 모든 일에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 전이라고 그런다, 이거를. 일반적 전이, 일반적으로 트랜스퍼가 된다는 교육 효과가, 얘네들이 강조하는 교육 효과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다. 그럼 정신능력으로 하는 것이 기억력, 추리력, 상상력인데 이 정신능력과 연관성이 높은 게 얘네들이 이 고대 그리스에서 얘기하는 칠자유과 같은, 칠자유과 또는 칠자유학과 같은 교가를 7개 교가를 가르치자는 거예요. 7개 교가를 왜 가르치냐면 저 7개 교가는 문법과 같은 이런 굉장히 딱딱하고 기하학과 문법 기하학과 같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과목이에요. 어려운 과목.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훈련할 때 만약에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훈련한다 그러면 이거를 칠판지우기를 이거 100번 하면 훈련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훈련에 효과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팔만 아플 뿐이지. 어떻게 해야지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까? 역도 같은, 아령 같은 무거운 거, 힘들고 무거운 거를 계속 들고 훈련을 시켜야지 이게 단련이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정신능력으로 하는 것도 어렵고, 이 칠자유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렵고 딱딱한 교과다는. 학생들이 배우기 싫어하는 어렵고 딱딱한 교과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연습하면 이 칠자유학과 속에 들어있는 이 6가지의 정신능력, 이 칠자유학과는 이 6가지 정신력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걸 단련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교과라고 간정하고, 이 어렵고 딱딱한 교과를 이렇게 하면 모든 인간에 관련된 모든 일에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네가 정치가가 되고 싶으냐? 말 잘하고 싶지? 말 잘하는 능력 이 속에 다 있어. 네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냐? 경제적인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 정신 능력도 이 속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뭘 하고 싶으냐? 이게 사실 태동하게 된 배경이 사람들이 이 어렵고 딱딱한 교과를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장했느냐 하면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뭐 로크가 주장했던 얘기가 이제 학자들 사이에 얘기가 되긴 하는데 로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장했는지 모르지만 고대부터 은연중에 이런 생각들이 싹 들어왔다는 거죠. 그걸 이제 로크가 한마디 했다는 거지. 어쨌든 뭐 로크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치가가 되고자 하고 뭐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데 정작 교과를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 재미없으니까 교과를 등한시하더라는. 그래서 교과를 어떻게 하면 교과를 배우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교과의 가치를 이해하고 교과를 배우는 쪽으로 사람들을 끌어올까라는 의도 하에서 원래 나온 게 이 칠자역 형식 도야 이론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다 여기 있는 거죠. 돈 많이 벌고 뭐 대통령이 되고 훌륭한 정치가가 되고 고대 같은 경우는 훌륭한 정치가 되는 것이 굉장히 꿈 중에 하나이죠. 연설가가 되고 하는 것들 그렇게 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거를 열심히 공부해 이런 식으로 하면 돼 하니까 이걸 공부하게 되는 거죠. 참으면서 다시 그러면 이제 기본 전제가 있겠죠. 기본 전제는 인간의 이 몇 가지 능력은 타고난다는 거죠. 타고난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이거 능력 심리학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능력 심리학. 능력 심리학은 인간의 능력은 인간의 타고날 때부터 인간의 마음은 몇 가지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몇 가지 능력의 마음의 방. 이 마음의 방에는 몇 가지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타고난다라고 게 부소 능력이란다. 부소 능력. 인간은 부소 능력을 타고난다라고 하는 능력 심리학의 이론적 근거, 이 이론적 근거 하에서 형식 도야 이론을 주장하게 되고 형식이라는 것은 정신 능력으로서 이 칠자유학과 같은 이 어렵고 딱딱한 교과를 교육 내용으로 삼자는 것이고 이것을 교육 내용으로 삼아서 가르칠 때는 훈련하고 반복하고 연습시키면 이와 같은 교육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인간의 정신 능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일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전이가 된다. 일반적 전이다. 이런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거죠. 끝입니다. 끝.
됐죠? 정리. 요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교육 내용은 이것이다. 교육 방법은 이렇게 한다. 일반적으로는 교육 효과는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77페이지죠. 77페이지 개념 속속 하단에 보시면 개념은 운동을 통해 근육을 단련하듯이 교과를 통해 몇 가지 마음의 능력, 정신 능력을 단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그죠? 그러니까 교과를 통해서 이 교과를 통해서 정신 능력을 반복 연습하면 단련할 수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기본 전제는 참고로 보시면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정신 능력은 기억, 시각, 기억, 상상, 추리, 의지, 감정 등 6가지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능력은 각각의 마음의 방에 있다. 부소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인간의 몇 가지 능력을 타고난다. 이런 타고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3, 4, 5번이 중요한 거겠죠. 그죠? 만약에 기억한다면 3, 4, 5번 중심으로 말 그대로 요 논리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교육 내용이란 무엇이 교육 내용이 돼야 되는가? 마치 이 몸의 근육이 신체 훈련을 통해서 단련되고 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이 부소 능력, 정신 능력은 칠자유학과 또는 칠자유학과와 같은 어렵고 딱딱한 이론 교과를 통해서 단련되고 발달될 수 있다. 됐죠? 그러니까 이론 교과를 통해서 단련되고 발달될 수 있으니까 형식 도저히 이로서는 서로 강조하는 교육 내용은 뭐다? 칠자유학과 같던 어렵고 딱딱한 교과다. 그래야 훈련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어렵고 딱딱한 교과. 어렵고 딱딱한 교과. 이건 하나 예입니다. 하나 예고. 하나 이와 같이 어렵고 딱딱한 교과를 교육 내용으로 삼자. 그 다음에 4번의 교육 방법은 이루어져 지식 교과가 가치를 가지는 것은 그것이 지각, 기억 등 마음의 능력을 도야한다는 데 있다. 이런 정신 능력을 도야하기 위해서는 지식 교과를 반복 훈련해서 학습해야 한다. 자, 교육 방법은 어떻게 한다? 이 어렵고 딱딱한 교과를 딱딱한 교과가 교육적 효과가 높기 위해서는 훈련하고 연습하고 반복하고 암송하는 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한다라는 지도한다. 그죠? 풀어 쓰는 거는 여기 있는 그대로 풀어 쓰지 마시죠. 물론 이렇게 쓰면 더 좋겠지만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편하게 요 말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논술로 나온다면 논술로 나올 만한 가치는 조금 높지는 않죠. 거의 뭐 좀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 정리해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 설명 잘못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기 교육학 선생님들 중에서도 교육학 박사까지 받았던 사람이 이걸 설명을 제대로 못하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논문 한 편 안 읽었다는 게 이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특히 이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좀 추종하는 그 이용호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걸 굉장히 나름대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과를 강조하는 거, 이 지식 경험이 아니라 우리 지금 공식적 교육 과정은 두 가지 층 갖고 싸운다고 그랬죠, 그죠? 아동의 경험을 강조할 것이냐, 아동이냐. 지식이냐, 교과를 가르치냐, 경험을 가르치냐라는 겁니다. 교과냐, 경험이냐. 뭘 가르치느냐. 근데 학문 중심이든 교과 중심이든 이걸 강조하는 입장이고요. 아동 중심이든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든 인간 중심 교육 과정 요걸 좀 강조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얘네들하고 상충 관계에 있으니까 이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교과를 강조했다는 것은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경험보다는 교과가 당연히 교과지. 근데 왜 이렇게 하는데 왜 꼭 이런 식으로 했어야 했느냐.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쳤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형식 도의 일어선에서 참 괜찮은 학설이다. 그런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이제 그걸 강조하는 교수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출제할 수는 있다는 건데 그만큼 높지는 않죠. 학문 중심 교육 과정도 낼 게 많은데 굳이 뭐 여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자, 교육 효과는 말씀드린 대로 모든 생활 사태, 교과는 물론이고 모든 생활 인간의 모든 생활 사태 일반적으로 전이된다. 일반적으로. 됐죠? 일반적으로 전이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판하는 사람이 듀입니다.
듀이하고 이제 손다이크가 있는데, 손다이크는 심리학, 교육심리학의 아버지, 교육심리학의 아버지. 듀이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듀이가 그 민주주의와 교육을 보면 형식 도야설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정신능력, 이거 교과를 통해서 훈련, 연습하면 인간의 모든 일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가정에서 관찰력을 높인다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관찰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벽에 갈라진 틈을 관찰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갈라진 틈을 계속 반복해서 벽에 갈라진 틈을 계속 관찰하게 했을 때 관찰력은 분명히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높아진 관찰력이 다른 자연과학이나 다른 여타의 부분에 과연 적용될 수 있는가? 벽에 갈라진 틈을 관찰한 이 관찰력이 이 자연과학 현상을 관찰하는데 적용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용될 수 없겠죠. 벽에 갈라진 틈을 관찰하는 게 뭔 자연과학에 적용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죠? 없다는 거예요. 손다이크는 이 일반적 전이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죠. 여기는 이제 그 특수전을 주장합니다. 특수적 전이. 그러니까 비슷한 교과 내용이면 전이가 되지만 전혀 다른 교과 내용은 전이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손다이크는 그런 얘기합니다. 시를 한번 암송해보죠. 시 암송. 어떤 A 유형의 시를 암송시키면 처음에는 이제 5분 정도 걸릴다. 조금 더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제 4분, 3분 이렇게 줄어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암기 실력이 좀 높아진다는 거죠. 암기력이 좀 높아진다. 시를 계속 훈련하게 되면 시를 암기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그 A라고 하는 시. 또 유사한 A-C를 암송하면 조금 더 줄어든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 편의 시를 암기할 때 내가 3분으로 끝냈다 하면 이 암기력이 계속 훈련해서 1분까지 낮췄다. 그러면 전혀 다른 내용을 암기한다. 새로운 내용. 전혀 새로운 내용을 B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내용을 암기한다 그러면 이 A-C를 암송한 이 암기력이 전혀 다른 B 내용을 암기하는데도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아니죠. 그죠? 여기도 비슷한 문장이면 또 5분 정도 걸릴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슷한, 예를 시 중에서 약간 비슷비슷한 시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내용을 암기한다 그러면 이 암기력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비슷한 사태에는 적용이 될 수 있지만, 특수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사태에 적용될 수 있지만, 전혀 새로운 사태는 적용 안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암기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하나만 계속 암기하면 해서 그 암기력이 높아지겠죠. 여러분들이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암기력 아닙니까? 어제도 좀 고생하셨지만 이해도 물론 중요합니다. 객관식이면 이해로 끝나요. 그냥 굳이 많이 암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 교육학 논술은 암기하지 않으면 전혀 표현을 못하니까, 쓰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핵심 정도는 분명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게 좀 힘든 거죠. 대신 좋은 점은 양이 좀 줄어든다. 양이. 객관식은 자잘자잘한 거 다 봐야 되는데, 이거는 자잘자잘한 까지 볼 필요 없고 딱 보면서 컷도 치고 딱 골라낼 거면 딱 골라내서 그것만 외우면 되는 것이니까, 양은 줄어드는데 시간적으로 줄어든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면 암기를 해야 되고 또 논리적으로 또 표현해봐야 되고 하니까 부담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주저 비판합니다. 자, 이건 이제 논외고 요 정도만 이제 보시도록 하시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형식 도야설에 이제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특징입니다. 형식 도야설.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부분이죠. 무엇을. 그래서 교육 내용은 문화유산을 교육 내용으로 삼자라는 게 교과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문화유산을 어떻게 조직해야 되냐면 논리적으로 조직하는, 논리적으로 교과의 논리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논리란 말이 뭡니까? 논리가 논리적으로 조직한다. 이거는 서로 관련 있게 조직한다. 관련 있게.
우리가 이제 지식의 구조다라고 할 때, 학문중 교육과정에서 지식의 구조다 그럴 때, 이 지식이라는 말은요, 학문중 교육과정에서 지식은 뭡니까? 기본 개념이죠. 기본 개념과 원리 또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지식은 잡다한 지식을 지식이라고 그러지 않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기본 개념과 원리, 핵심 개념과 원리, 또는 이제 교과 언어, 핵심적인 아이디어,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전부 다. 용어를 달리해서 쓰니까 외국 사람들 용어를 달리해서 쓰잖아요, 그죠? 이거를 핵심 개념과 원리를 어떻게 구조화해 놓은 게 지식의 구조예요. 구조화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논리적으로 체계화, 연결, 조직화해 놓은 거. 그러니까 제가 우선은 뼈대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치 논리라고 해서 이치에 맞다는 건데, 이치에 맞다는 것은 교과의 이치에 맞기 때문에 교과가 체계적으로 조직되는 것을 얘기해요. 체계적으로 연결돼서 서로 관련성 있게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조직해 놓은 거, 이게 논리적으로 조직하는 게 논리적으로. 교과의 논리에 따른다. 교과의 논리에 따라서 학생의 심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심리는 좀 다른 거예요. 학생의 심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과 그 자체의 논리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게 교과. 그것을 그러니까 문화유산을 논리적으로 조직해서 교과의 논리지 있죠. 교과의 논리에 따라서 문화유산을 선정 조직해 놓은 거, 이거를 교육 내용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교과 논리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문화유산을 조직해 놓은 거, 이게 교육 내용이 되는 거예요.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은 문화유산이다. 이 문화유산을 어떻게 조직하냐? 교과 논리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조직해 놓은 거. 교과 논리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조직해 놓은 거. 교과 논리예요. 누구 논리? 교과 논리. 아동의 심리가 아니에요. 아동의 심리. 아동의 심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거지, 그죠? 배우고 싶은 거, 자기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만 교과 내용으로 삼는 거죠. 문화유산들 중에서. 근데 만약에 아동 심리에 따르면 어렵고 딱딱한 걸 추구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워야 될 중요한 문화유산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사 중심 교육과정이죠. 이거를 체계적으로 조직했으면 그 체계적으로 조직된 교사는 이미 알고 있는, 교사는 교과 전문가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나가면 내가 물리교사가 된다면 물리교과에 관한 한 교과 전문가죠. 내가 체육 선생님이다. 체육교과에 관한 한 체육교과 전문가예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교과 논리로 엮어놓은 그 교과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체계적으로 잘 전달해 주면 되는 거냐, 체계적으로. 그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 잘 조직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교육학의 논리에 따라서 잘 조직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지금 이 책 말고 핵심 터치 1, 2, 3 들어가면 이제 그건 제가 더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딱 쓸 것만. 이것도 여기서 다시 또 간추립니다. 한 문장, 세 문장 정도만 쓸 것만 딱 조직해서 그것만 이제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면 일반적으로 그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일반적으로 전이가 될 수 있다는 형식 토야설이 갖고 이런 논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반복 암송 전달하겠죠.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강의식이잖아요. 토의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교사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식, 강의식, 전달식 이렇게 한다는 거죠. 기타 이제 수업을 사전에 계획하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동일한 교재를 사용하게 된다는 건데, 자,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형식 도야설을 근거하고 있다. 문화유산을 논리적으로 조직한 것을 교육 내용으로 삼는다. 교사 중심 교육 과정이다. 또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교육 방법은 강의식이다, 설명식이다, 또 암기식, 훈련 반복식이다. 요렇게 내용과 방법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셔도 됩니다. 이게 같은 거니까, 그죠? 교사 중심. 교사가
지식을 아동들에게 전달하고 주입하고 암기시키고 반복 연습하는 식으로 교육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해서 내용과 방법 이렇게 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교사 중심이냐 학생 중심이냐 이렇게 나눠서 보셔도 좋습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이해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것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보도록, 유형입니다. 분과형과 상관형, 융합형, 광역형 교육과정이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이거 볼 필요가 없는데, 관련되는 거 간단한 개념만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분과형은 그야말로 분과 교과를 사용하는 거죠. 각 교과, 뭐 물리교과, 화학교과, 지구과학교과 이런 식으로 생물교과 이렇게 분과 형태로, 그야말로 분과 형태로 교과가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분과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분과형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의미 보시면 한 교과를 다른 교과로 완전히 독립 키워드입니다. 독립, 한계선 유지, 독립돼 있다 서로. 과학이라고 하는 게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이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어느 과학이라는 범주로 들어올 수 있지만 각각 독립돼 있다. 교과가 한 개의 선이 있다. 선 이렇게 딱딱해서 생물과 관련되는 부분은 생물학에 생물교과, 화학과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화학교과 이런 식으로 이제 분과하는 거죠. 정치교과, 경제교과 이렇게 화학교과, 생물교과 이렇게. 그러니까 교과가 완전히 독립돼서 한계선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관형입니다. 상관, 서로 관련, 서로 상자 관련돼 있다. 서로 관련돼 있는 교육과정이죠. 이건 학물 병렬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념에 보시면 한계선은 한계선은 유지하면서 교과의 한계는 있는데 서로 유사한 내용을 또는 유사한 교과를 관련지어서 연관지어서 구성하는 교육과정이 상관형이다. 상관형. 관련지어서 교육과 서로 연관지어서 구성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예도 있는데, 상관짓는 게 서로 학문은 서로 병렬적인 거죠. 병렬. 거기 이제 정치 경제가 있죠, 그죠? A가 정치 교과고 B가 경제 교과입니다. 정치 영역에 있는 내용하고 경제 영역에 있는 내용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관련. 예를 물가다. 물가라고 하면 정치적 측면에서도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물가를 논의할 수도 있겠죠, 그죠? 화학과 생물이면 화학과 생물에서 환경 문제다. 그럼 환경 문제는 화학에서도 환경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고 생물에서도 환경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죠, 그죠? 환경은 서로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가는 정치와 경제 관련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관련돼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관지어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상관형 교육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이 상관형 교육과정은 분과 형태 아주 완전히 상관형은 상관의 종류 잠깐 보시면 사실 상관, 원래 상관, 규범 상관인데 지금 여기까지 알 필요 없고요. 교과선이 유지가 된다는 교과선은 서로 물가를 정치적 차원에서 물가를 바라볼 수도 있고 경제적 차원에서 물가를 바라볼 수도 있고 환경 문제를 화학 차원에서 화학 교과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이게 환경이다. 지금 환경이 왜 이렇게 나빠졌느냐? 대기 환경이 왜 이렇게 나빠졌냐? 화학적 차원에서 화학이라고 하는 교과, 이 교과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생물이라고 하는 교과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지구과학이라는 교과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겠죠,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학 차원에서 생물 차원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환경 문제를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3.1 운동과 관련된 부분이다. 3.1 운동은 사실이죠, 사실을 국어 시간에 3.1 운동과 관련된 시가 있다. 그 다음에 역사 시간이다. 역사 교과서에도 3.1 운동에 관련된 역사 사실이 있죠, 그죠? 이거를 국어와 관련된 국어 시를 이해하고 있어 3.1 운동의 기본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3.1 운동은 역사적 차원에서도 관련돼 있고 서로 관련돼 있죠. 사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의 상관성이 있다는 게 사실의 상관성. 이게 상관돼 있으니까 이쪽에서도 관련돼 있고 이쪽도 관련돼 있으니까 둘을 연결해서 서로 연결해서 3.1 운동을 구성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3.1 운동을. 이게 상관 교육 과정이다. 상관. 근데 이 상관 교육 과정 운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거 운영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국어 시간이다 그러면 이거를 3.1 운동을 이제 국어 3.1 운동 관련된 시를 이제 배울 때 3.1 운동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소개해줘야 되겠죠?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역사 선생님 들어와야 되겠잖아요. 그죠? 역사 선생님 들어와서 먼저 3.1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9번 선생님 다시 바톤 터치. 이런 역사의 사실 하에서 이런 시가 나타나게 됐다.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과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는 선생님과 교사와 교사가 서로 이제 둘이 모아서 내용을 짜는 거예요. 자, 이거 먼저 이거 얘기하고 이거 이렇게 얘기하자. 이렇게 내용을 짜겠죠? 짠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전개할 때 둘이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 이거. 교과 교사 간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운영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더 들어갔는데 물론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훨씬 좋긴 한데 일단은 개념만 알아두세요. 개념만. 서로 상관된 것끼리 관련된 것끼리 엮어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상관형 교육과정이다. 그 다음에 융합형입니다. 융합형은 여러분 일단 간학문적 설계라고 하는 거죠. 간학문적 설계. 그 다음에 광역형은 다학문적 설계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 알아두시고 이따가 통합교육과정 할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융합교육과정은요 간이 뭡니까? 사이간자죠. 사이간자 요런 거죠. A라고 하는 학문이 있고 교과가 있고 B라고 하는 교과가 있고 C라고 하는 교과가 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교과의 공통적인 게 있잖아요. 그죠? 사이간자 사이. 공통적인 것을 추출하는 거예요. 이 공통 요소. 공통적인 주제든 공통적인 사실이든 공통적인 것을 추출해서 요거를 교과 형태로 조직하는 거. 이게 바로 융합이다. 그래서 간학문적 설계 방식이라는 거죠. 간학문적. 비유를 하자면 요거는 A라고 하는 과일, 사과, 바나나, 파인애플, 사과, 바나나, 파인애플은 과일의 공통적인 것을 뽑아내야 되니까 믹스기로 갈아버리니까 그냥 갈아서 요 공통적인 것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공통적인 거. 사과의 부분도 들어오고 여의도 부분도 들어오고 약간 좀 비유가 조금 엉성하긴 한데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공통적인 것을 뽑아내는 거. 공통적인 거. 그러니까 교과의 성격이 분명해요? 안 분명해요? 좀 약화되죠. 그죠? 조금 약화됩니다. 믹스로 갈아버렸으니까 이게 어느 교과 관련들이 약간 불분명해지는 거죠. 교과의 한계선이 약화되는 거죠. 불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자 의미해 보시면 각 교과의 성질을 유지하면서도 교과의 요거 기억하시면 되죠. 공통 내용을 추출한다. 공통 내용은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원리가 될 수도 있고 공통 내용을 추출해서 새로운 교과나 단원을 구성하는 게 융합형이다라는 겁니다. 융합형. 그래서 79페이지에 보시면 자, 정치와 경제라는 교과를 정치 경제로 묶어버리고 생물과 화학을 생화학으로 묶어버리고 이렇게 묶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단점에 보시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개별 학문들 간의 경계를 구분짓기 어렵다. 개별적 성격이 약화된다는 거죠. 약화. 자, 융합형 교육과정은 간학문적 설계 방식을 추구한다. 공통적인 요인을 추출해서 새로운 교과, 새로운 단원을 개발한다. 됐죠? 그 다음에 광역형 교육과정입니다. 브로드죠. 브로드. SKT 광고할 때 브로드 이렇게 광고하죠. 그죠? 광역. 크게 묶는다는 겁니다. 요거는 다학문적 설계다. 다는 여러 가짜죠. 그죠? 여러 학문들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묶어서. 그래서 비유를 먼저 하자면 광역형은 요 하나의 병문안 과일, 이런 이름으로 이제 파는 거예요. 병문안 갈 때 사용되는 과일, 요 딸기도 좀 담겨 있고 바나나도 좀 담겨 있고 조금씩 과일을 조금씩 담아서 요런 이름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씩 한 교과에 있는 내용을 조금씩 담아서 하나의 교과로 파는 거죠. 공통사회 2015 개정교육과정은 광역형 교육과정입니다. 광역형.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배우게 되는데 공통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모아서 공통사회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다 묶어서 조금씩 깊이 있게 배운 게 아니라 조금씩 다 묶어서 공통과학이라는 교과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가르친다고 했습니까?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죠?
제가 말씀 안 드렸나?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따가 2015 개정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창의성이 강조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자는 게, 융합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인문계열 애도 자연계를 좀 알고 자연계열 애들도 인문계를 좀 알도록 서로 이제 섞어버리는 거예요. 융합해서. 그러니까 자연과학 애들, 자연계열 애들은 일반적으로 공통사회 잘 안 배우거든요. 안 배워요. 인문계열 애들은 이 과학이니 물리니 화학이니까 안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문계열 애들도 배울 수 있도록 공통사회, 공통과학. 자연계열 애들도 이것도 배울 수 있도록 이 공통사회, 공통과학, 그래서 자연계열이든 인문계열이든 다 공통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래서 그래야지 인문학적 소양도 갖고 있고 기술적 소양도 갖추고 있고 과학적 소양도 갖추고 되니까 둘 다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되니까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 설명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광역형 교육과정에서는 관련된 유사 교과들을 묶어서 하나의 교과로 통합한다. 하나의 교과로. 예 둘째 줄에 보시면 2015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사회, 통합교과 이런 얘기가 나면 지금 이 광역형 교육과정 설명하는구나. 그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하나의 하나의 교과로 통합하는 거다. 조금씩 과를 담아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정도만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이제 장단점이죠, 그죠? 장단점입니다. 장단점.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광역형이 좀 제일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참고로 좀 보시고, 자, 장단점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념하고 특징, 장단점 정도 잡으십시오. 개념 잡으시고 장단점. 자, 장단점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처음에 내용을 어떻게 정책한다? 교과 논리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니까 그걸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니까 체계적이고 체계화된 지식을 또 체계화된 문화유산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당연히 그죠. 첫 번째 장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사전에 수업을 계획해서 수업을 전개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교사가 주도적으로 교수학습을 운영하기 때문에 교수학습의 통제가 쉽다라는 게 쉽다. 학생 중심으로 운영해버리면 분주하게 활동하니까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교사가 중심이 돼서 교사가 주도해서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함으로 교수학습 활동의 통제가 용이하다는 거죠. 통제. 그 다음에 사전에 미리 계획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교과서도 미리 사전에 만들어진 교과서를 쓰는 거죠. 만들어진 교과. 현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진 교과를 토대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니까 사전에 계획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뭐 나갈지도 알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사전에 알 수도 있으니까 학부모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구나. 학생도 저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정적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 다 안정적이다. 초임 선생님도 쉽게 운영할 수 있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 이미 교과서도 만들어져 있고 사전에 교육 활동도 다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갖고 교과서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 가르치면 되니까 초임 교사도 쉽게 운영할 수 있죠. 이렇게. 한 2개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뭐 밑에 있는 것도 기억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는 교과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지식을 강조하는데 아동이 이제 걸리잖아. 아동의 필요와 흥미하고 상충되는 거니까 아동의 필요와 흥미를 무시한다는 거죠. 교관 논리로 조직했으니까 아동의 심리, 아동의 흥미와 필요에 따라서 조직한 게 아니죠, 그죠? 이 학습자의 교과가 아니라 교육자의 교과. 그 교과는 학습자의 교과가 아니라 교육자의 교과다. 교육자. 그러니까 학생의 필요와 흥미를 무시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들은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훈련하고 반복 암송하는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한다. 수동적인 학습자관을 형성한다는 거죠. 수동적 학습자관. 됐죠? 이 두 가지 가장 큰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제 고등정신 능력, 이 암구 훈련하는 데서 무슨 고등정신 능력이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단순 암기. 예, 우리가 사고력 교육자 할 때 내일 하는 게 맨날 연속 문제 풀고 반복하고 뭐 이렇게 하면 사고력이 길러지지 않는다는, 창의적 사고력, 이런 사고력 고등정신 능력이 안 길러진다는 거죠. 비판적 사고력이니 이런 고등정신 능력이 안 길러진다는 게 단점 중에 하나이죠. 예, 이런 교육 방법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실제 생활 문제가 아니죠. 교과 논리니까 실생활과는 괴리되어 있다는 거죠. 실생활과는 괴리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2개 정도씩만 일단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교과중 교육과정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흥미와 필요를 무시한다. 자발적인 학습 태도, 능동적인 학습 태도, 학습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특히 경험, 흥미, 아동을 강조하는 아동의 흥미와 필요, 경험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개념 잡겠습니다. 학교 지도.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갖게 되는 모든 경험.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갖게 되는 모든 경험을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다라는 거고, 학교 지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는 학교 지도.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게 지도하에 갖게 되는 것도 있고, 학교 생활하는 동안은 은연중에 갖게 되는 경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은연중에 갖게 되는 경험은 잠재적 교육과정이지 경험중 교육과정은 아니에요. 경험중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이 문서화되는 거예요. 문서화 해놓은 건데, 얘는 그러니까 학교의 지도라고 하는 키포인트가 들어가야 되고, 모든 경험, 지도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험은 다 경험중 교육과정이다. 이때 모든 경험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학교의 지도하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은 교육적일까요? 비교육적일까요? 교육적이겠죠. 그죠? 교육적인 경험만 의미하는 교육적인 경험만, 비교육적인 것은 아니죠. 잠재적 교육과정은 비교육적인 경험도 교육과정이 되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폭력도 배우기도 하고, 그죠? 그것도 경험인 거잖아. 그죠? 그것도 교육과정이에요. 근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교육과정이 되어버리는데, 이 경험중 교육과정의 경험은 교육적인 거예요. 교육적. 학교의 지도하에서 가르쳐야 되니까, 지도하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이 경험중 교육과정이다. 이걸 다르게 풀었으면 학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흥미와 요구를 토대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풀었을 수도 좋고요. 저 같으면 밑에 거 쓸 것 같아. 제가 밑에 일부 풀어놓은 겁니다. 위에 있는 말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주로 그러니까 일반화된 그 개념 명칭 개념이거든요. 이걸 풀었으면 학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흥미와 요구를 토대로 운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위에 거 외우든 밑에 거 외우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자체를 경험중 교육과정의 의미가 뭔지 써라. 이게 절대로 안 나와. 이거는 주어 듣게도 안 납니다. 근데 경험중 교육과정의 장점과 단점 써라 그러면 경험중 교육과정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한 문장 정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 외우든 밑에 거는 전혀 상관없고 또 비슷하게 써도 돼요. 그냥 경험만 좀 강조되는 식으로 나오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학습자 중심이지. 아까는 교사 중심이다. 여기는 학습자 중심이다. 학습자의 경험과 필요를 강조한다. 그래서 학습자 중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거기에 이제 81페이지에 나와 있죠. 학습자의 흥미와 필요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니까 학습자 중심이다 라는 거죠. 필요 요구, 흥미 요구, 또 경험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뭐 개념에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학습자 중심이다.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은 학생의 일상생활 경험이 되겠죠. 일상생활 경험을 아까는 교과의 논리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조직한다고 그랬죠. 얘는 심리적으로 조직해. 심리. 아동의 심리라는 말은 심리와 논리는 다른 개념인데, 심리는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욕구잖아요. 그죠? 욕구나 필요. 감정죠. 감정. 여러분들 심리 상태가 어떠냐면 내 감정이 어떤지, 내가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어떤 걸 희망하고 있는지. 1차 시험 발표일이 얼마 안 남았죠. 1차 시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긴장과 기대, 희망이 막 뒤죽박죽 돼 있겠죠. 그죠? 막 융합되어 있는 그런 심리가 있겠죠. 그죠? 요 경험심 교육과정은 아동이 현재 뭘 필요로 하고, 아동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 아동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심리를 이해하고 그 심리에 맞춰서 교과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교과서 있어. 여기도
경험충 교육과정이라서 교과서 없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가 있는데 그 교과는 어떻게 조직된다? 아동의 심리에 따라서 조직된다. 심리에 따라서. 심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아동이 뭘 필요하고 뭘 요구하고 있는지 아동의 일상생활들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게 일상생활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실제 생활을 교육 내용으로 삼고 요거를 흥미, 관심, 필요, 요구 등을 토대로 심리적으로 조직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요거는 아동중 교육과정은 전적으로 아동의 욕구나 필요나 흥미에서 결정되므로 사전에 계획될 수 없다. 사전에 논리적으로 딱 조직해서 만들 수는 없죠. 그죠? 사전에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학생 요구나 필요를 계속 반영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 목표는 생활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문제를 아동들이 부딪히는 일상생활들을 이제 교육 내용으로 삼고 그 생활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생활인을 키울 수 있게 되겠죠. 그죠? 문제 해결 능력과 생활인을 육성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막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교통 문제도 여기 나오는 교통 문제도 부딪힐 것이고 친구 간의 교우 관계 사회성 문제도 부딪힐 것이고 협동성 문제도 부딪힐 것이고 또 비 올 때마다 이제 강이 범람하면 지역 사회에서 이 범람을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신이 늘 부딪히는 건 생활 문제입니다. 관심을 갖고 있죠. 왜 비가 오니까 자꾸 한강이 범람하지?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저걸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요구하고 그런 걸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 아동의 요구나 필요와 흥미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생활 문제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만드는 거니까 이 생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생활인을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자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교육 목표는 문제 해결 능력 함양과 생활인의 육성, 전인 교육에다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유형에서는 활동 중심 교육 과정, 생활 영역 중심 교육 과정, 생성 중심 교육 과정, 중액 교육 과정이 있는데 제가 문제풀이반에서는 예전에 작년이죠. 활동 중심 한번 내봤던 것 같고요. 요거 이렇게 두 가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요. 학교 동향을 쭉 살펴보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봤던 거고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물론 생성 중심도 필요한데 이 유형은 일단은 간단한 개념 정도만 잡으시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개념이나 특징, 장단점인데 특히 이제 개념하고 장단점 중심을 일단 잡아놓으십시오. 여기까지 알면 더 좋겠지만. 자, 첫 번째 활동 중심입니다. 활동 중심은 활동을 중시하는 활동. 말 그대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활동 중심 교육과정이다. 동그라미 1번 있죠. 81페이지에. 학교 활동에 포함되는 학생의 모든 활동 경험을 교육과정으로 보고, 교육과정으로 보고, 흥미나 요구에 기초해서 학습 경험을 선정 조직한다. 흥미나 요구에 기초해서 학습 경험을 선정 조직하는 것은 당연히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라 하는 건데, 이걸 뭘 중시한다? 활동을 중시하는 활동. 활동을 중시하는 것이 활동 중심 교육과정이다. 이제 활동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활동 중심으로. 이게 82페이지 보시면, 대표적인 예가 킬패트릭의 구안법. 킬패트릭. 이 프로젝트 학습법입니다. 프로젝트는 아동이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거예요. 킬패트릭 구안법. 어떤 주제를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선정하는 스스로 이미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자를 키워보고 감자를 재배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는 것을 감자를 직접 키워보면서 감자 재배법을 익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이제 감자 재배법을 자기가 식물을 키워보기라고 하는 주제가 있다 그러면 그 주제 중에서 난 감자를 재배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감자를 자기가 스스로 주제를 선택하고 어떻게 재배할 것인지 계획 세우고 실제로 감자를 키워보는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 1년의 과정을 스스로 평가해보고 요 1년이 전부 다 학생들이 활동하는 게 전부 다 자기 이 활동을 통해서 감자 재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배우는 거죠. 그죠? 이게 생활 활동을 강조하니까 활동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그다음 생활 영역 중심 교육 과정은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그 과거 경험 중심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 영역 중심으로 많이 했고
보면 이제 도덕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죠. 도덕과 보면 가정생활부터 먼저 배워요. 저학년은 가정생활부터 배우고 좀 올라가면 개인생활부터 들어가죠.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도덕과.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해요. 도덕과도. 이게 생활영역 확대법, 생활영역이 확대된다. 생활영역 중심으로 교육과정 구성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생활영역 확대로 하지 않고 지금 도덕과는 가치관과 확대, 가치관계. 이런까지 얼마 알 필요 없는데 가치관계가 확대된다는 게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가치 공간이 확대되는 게 개인과 나와 이웃인가? 나와 사회, 나와 민족, 국가 이런 식으로 가치 공간이 확대되는 거예요. 가치 공간이. 가치 공간을 확대시킨다는 거고 생활을 중심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환경 확대법이라고 그러죠. 일반 사회 전공하시는 분 계시죠? 환경 확대법이라고 그래서 환경 확대법. 환경이 확대되는 거예요. 환경이. 개인 환경이 지역 사회 환경, 우리 이웃 환경, 지역 사회, 국가 이렇게 세계 이런 식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환경이 그런 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의 지역 사회, 이웃 고장들 배우고 그다음에 조금 넓은 범위 사회, 조금 더 넓은 범위로 국가, 세계 이렇게 확대돼 가면서 이제 교육과정을 만든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 환경확대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탄력적으로. 사회과 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탄력적 적용.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말은요.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 2007까지는 환경확대법이었는데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도 환경확대법을 기본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은 이게 사회과인데 이 정도만 합시다. 이게 생활 영역 중심으로 교육과정 구성한다는 거죠. 개념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생성 중심 교육 말 그대로 생성한다는 현장에서 만들어낸다.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죠. 이 7차 교육과정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학교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생성한다. immerge. 그래서 고래가 밑에 쭉 가다가 갑자기 물 위로 쭉 떠오르죠. 이게 immerge입니다. immerge. 갑자기 뾰루지가 없는데 얼굴에서 뾰루지가 나오죠. 이게 immerge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불거져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생성 교육과정. 그러니까 이제 82페이지 보시면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다. 함께 선생님하고 학생이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만들어가는 바로바로 이게 생성 교육과정. 만들어간다, 생성된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그 주제 정해서 만들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중핵 교육과정은 동심원적으로 결합된 교육과정이에요. 중핵과 주변부로 나눠서 중심부와 주변부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중심부가 있고 주변부가 있겠죠. 중심부에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그 개인의 문제나 사회 문제들, 개인의 문제나 사회 문제를 중심부에 놓고 일반적으로 주변부에 여러 가지 교과들의 도움을 받죠. A 교과, B 교과, C 교과 이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 교과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부와 주변부를 동심원적으로 구성한 거예요. 그 중핵이라서는 핵심. 중심부에 개인이나 사회 문제를 갖다 놓고 개인의 문제, 사회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부에 관련 교과들을 배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도록 하는 거. 이게 중핵이다. 말 그대로. 그래서 개념 기억본에 보시면 기억본에 중핵 중심 과정과 주변 과정이 동심원적으로 결합된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니은번에 학습의 요구나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조직한다. 어쨌든 그 중심부에 뭘 두느냐에 따라서 교과 중심, 개인 중심, 사회 중심인데 일단 넘어가시고 중핵과 주변 과정 또는 중심과 주변 과정을 동심원적으로 연결해서 일반적으로 개인의 문제나 사회 문제를 중심부에 배치하고 교과를 중심으로 배치해버리면 교과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거기에 유형의 교과 중심 교육 과정 있죠? 이건 거의 교과 중심, 그냥 교과 중심 교육 과정하고 똑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거를 주로 많이 예를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개인 중심이나 사회 중심의 중해교육 과정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해교육 과정이에요. 만약에 출제된다면 이거 나오지 교과 중심 중해교육 과정을 출제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중해교육 과정은 중심 과정과 주변 과정을 동시몰적으로 연결한다. 넘어가시고 83페이지에 이제 그 중해교육 과정의 장단점이 있는데 쭉 넘기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갖고 있는 장단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과정을 어떻게 운영한다고 했습니까? 학생 흥미와 요구를 토대로 운영하니까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한다는 거죠. 이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 갖고 있는 한계를 얘는 장점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흥미와 필요를 흥미 요구를 토대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의 자발적인 능동적 활동을 촉진한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경험이 교육 내용이 되니까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일상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인을 육성하는 거잖아요. 실제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을 육성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또 실제로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로 의존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겠죠. 따라서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또 민주적인 생활 양식, 민주적인 생활 태도로 해서 꼭 정치적 측면이 아니에요. 그냥 민주적인 생활 태도, 민주적인 생활 양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인교육, 지적 측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인교육을 전인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단점은 여기서 항상 이제 지식이냐 경험이냐 이 문제죠. 그죠? 얘를 강조하면 얘를 등하시한다는 거죠. 얘를 지식을 강조하면 아동의 경험과 필요를 등하시한다는 거고, 얘를 강조하다 보니까 얘가 지식이 등하시하기 때문에 기초학력 조합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은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나타나는 문제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경제성 문제,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저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장에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아이들이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럼 우리가 그걸 가르칠 때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탄력적으로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급이 많으면 물량이 많기 때문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수요보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탄력적으로 떨어지고, 수요자가 많은데 물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가격이라서는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서 탄력적으로 결정된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데, 그래프 그려가면서 얘네들은 어떻게 배웁니까? 실제 시장 가봐야 돼. 시장 가서 노량진 수산시장 가보고, 이번에는 고등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싸게 드립니다. 사세요. 그 다음날 또 가봅니다. 오늘은 고등어 좀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올라갔네? 물건이 좀 많이 들어오면 가격이 올라가고 좀 적게 들어오면 좀 떨어지나 보다. 또 다른 시장 가면 저기 어디야,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에 또 가봅니다. 가보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 그거 하나 배우기 위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돼요. 많은 경험을 했는데 달랑 배우는 건 시장의 가격 형성 이거 하나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내용을 전부 다 배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린다는 거죠. 교육과정 운영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효율성이란 말이 뭡니까? 효율성은 효과성하고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효과성은 목표에 잘 도달했느냐, 목표에 도달하느냐의 문제, 목표에 잘 도달했느냐. 이건 효율성은 경제성 문제입니다. 경제적. 적은 시간으로 또는 적은 비용으로, 비용의 문제입니다. 경제적 차원에서 시간이든 돈이든 적은 비용으로 목표에 도달하느냐. 목표에 도달하더라도 같이 목표에 도달하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도달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거죠. 여러분들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공부도 같이 합격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효율적으로. 좀 덜 노력을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조금 덜 노력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장면에 적용하기 어렵다. 하나의 장면에 대해서 실제 경험한 거는요, 그 경험한 것에 국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 경험 자신의 어떤 부분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과 관련되는 내용에만 적용될 수 있지 일반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적용되면 원리와 개념을 알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얘는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그 새로운 장면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려면 이제 다시 뭘로 가야 됩니까? 학문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일반 개념과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학문 중심으로 나오는 게 학문 중심. 아까 앞에 두 가지 때문에 이제 경문 중심 이게 나왔고, 이것 때문에 이제 학문 중심 교육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교과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은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모든 교과를 교육 과정으로 구성한 것을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문화유산이죠. 문화유산을 교과의 논리에서 체계적으로 조직한 것을 교육 내용으로 삼는다. 교육 방법은 교사가 그 조직화된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지식을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주입하고 암송한다라는 겁니다. 교사 중심 교육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장점은 뭡니까? 지식을 강조한다는 게 이거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교과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식의 전달이 용이하다. 그죠? 지식을 체계적으로 잘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초임 교사도 물론 쉽게 운영할 수도 있고 사전에 교사가 주도해서 교사가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수학습을 전개하니까 교수학습 활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단점은 이걸 강조하니까 얘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재미없다는 겁니다. 이거 그 학생의 흥미와 요구를 무시한다는 그리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흥미와 요구를 무시하고 얘는 교과 논리에 따라 조직했으니까 심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흥미와 요구를 무시하고 수동적으로 교육 활동을 하도록 하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러면 흥미와 요구를 토대로 해서 아동의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자라는 게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다.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교육 내용은 아동이 흥미있고 필요로 하는 생활 내용을 중심으로서 아동의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한다는 그게 교육 내용이 되고 교육 방법은 아동이 스스로 활동하는 활동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동 중심 교육 과정이다. 학습 중심 교육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교육 목표는 그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데서 문제 해결 능력을 형성하게 되고 생활인을 육성하고 전인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교육 목표다라는 거죠.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의 흥미와 요구를 토대로 해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뭐 흥미와 필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니죠. 그리고 실제 생활 문제를 교육 내용으로 삼아서 다루고 있잖아요. 따라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도움이 된다. 그다음 단점은 이것만 하니까 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기초학력자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흥미와 요구만 충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기초학력 저하가 될 수 있다. 기초학력이 저하될 수 있다. 모든 내용들을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의 비경제성 또는 교육과정 운영 효율성 저하 됐죠. 좀 쉬었다가 학문중 교육과정 들어가도록 하죠.